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이제 보실 법은 일단 법 이름이 아주 길죠. 집합 건물의 소유가 권리죠. 관리가 뭐죠? 이건 잘 유지 보존해야겠죠. 이해가는 법률입니다. 법 이름이 아주 길거든요. 이건 이제 줄여서 그냥 집합 건물법이랍니다. 학교생도 이 법 이름 잘 몰라요. 그냥 줄여서 뭐란다? 집합 건물법입니다. 근데 여기는 보통 한 문제인데 외울 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다 할 수가 없어요. 다 하는 게 오히려 비효율적입니다. 그래서 다른 과목에, 특히 2차 과목에 공부하는 데 필요한 정도의 그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일단 용어 위주로 알아두면 되겠어요. 자, 그럼 일단 집합 건물이 뭔가 보겠습니다. 자, 건물을 세는 단위는 한 동, 두 동, 동단위로 세죠. 그래서 한 동 건물이 있을 때 그 한 동물에 하나의 소유권이 있다면 그것을 단독 건물이랍니다. 또는 단독 건축물. 근데 한 동 건물인데, 자, 아파트는 101동에 소유권이 여러 개죠. 호마다 소유권 다르잖아요. 이처럼 아파트처럼 한 동 건물에 수개, 여러 개의 소유권이 있어요. 그런 것을 집합 건물이랍니다. 소유권에 따라 다른 거죠. 자, 그럼 보세요. 이 여러 개의 소유권 중에서 한 호, 아파트라면 1001호, 한 호의 소유권이 있죠. 그 소유권을 구분 소유권이랍니다. 다시 101동에서 호마다 소유권 다르죠. 그 한 호의 소유권을 뭐란다? 구분 소유권 합니다. 자, 그럼 이처럼 한 호마다 소유권, 구분 소유권이 성립하려면 두 가지 요건을 갖춰야 돼요. 그래서 제가 먼저 주택을 먼저 봐볼게요. 주택 예를 듭니다. 한 호의 소유권이 구분 소유권이에요. 자, 그러면 주택이 3층짜리 있다 가정해 보세요. 근데 이제 101호, 201호, 301호가 있습니다. 그럼 보세요. 만약에 이 3층 전부에 하나의 소유권이 있다. 그것을 단독주택이니까 단독주택이겠죠. 반면 이 호마다 소유권이 다르다. 여러 개의 소유권이 있다 해보세요. 그게 집합건물이죠. 근데 주택은 공동주택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아파트 연립 다세대 셋 중에 하나가 될 겁니다. 그래서 한 동 건물에서 소유권이 한 개인가 여러 개인가 구별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게 상가라면 이게 상가 건물이에요. 그러면 이 3층 전부에 한 개의 소유권이 있다면 그냥 뭐 단독 상가 건물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 이 호마다 만약에 소유권이 다르다. 이 여러 개의 소유권이 있다면 이것을 집합 상가 건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처럼 호마다 소유권이 다르죠. 그것을 집합 건물, 그리고 그때 한 호의 소유권을 뭐란다? 구분 소유권이랍니다. 그럼 이처럼 이 구분 소유가 성립하려면 두 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첫째,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 소유자가 구분하려는 구분 의사 또는 구분의 행위가 있어야 됩니다. 그걸 공부하겠습니다. 다시 이제 한 호마다 소유권이 구분 소유권이죠. 이게 성립하면 첫째, 구조상 독립성과 이용상 독립성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 소유자의 구분 의사 또는 구분 행위가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 볼게요. 자, 갑주택에 3층짜리 있습니다. 이러겠죠? 자, 그럼 보세요. 먼저 구조상 독립성이란 정확하게 칸막이가 있죠. 정확히 칸막이가 있죠. 이게 구조상 독립성이 있는 겁니다. 다음 이용상 독립성이란, 자, 예를 들면 1층을 거치지 않고 2층으로 가는 독립된 출입문이 있어요. 그리고 1층, 2층을 거치지 않고 3층으로 가는 독립된 출입문이 있습니다. 보통 그럴 때 이용상 독립성이 인정됩니다. 그래서 이 주택은 현재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을 갖췄다고 가정해 보세요. 그럼 자 보세요. 그럼 이 주택이 단독주택일까요? 공동주택일까요? 단독이란 소유권이 하나예요. 공동이란 소유권이 여러 개란 말이죠. 집합건물이란 말이죠. 그럼 여러분, 그럼 이 주택은 단독일까요? 공동일까요? 아직 잘 모릅니다. 이게 공동이 된단 말은 구분 소유권이 있단 말이거든요. 그럼 먼저 이 요건을 갖췄죠. 그러죠? 그 다음에 이거 소유자의 구분 의사가 있는가 이걸 봐야 돼요. 자, 소유자 값이 만약에 보세요. 이 3층 전부에 1등기부를 만들었다 해보세요. 3층 전부에 1등기를 만들었어요. 그럼 갑의 의사는 호마다 소유권을 달리할 의사가 있나요? 없어 보이죠?
그러면 이것은 단독주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연립이나 다세대 그런 죄송합니다. 다가구 같은 단독이 돼요. 단독. 다음 두 번째, 갑이 이제 봅니다. 갑이 1층에 1등 기부를 따로 만들었고 2층에도 1등 기부를 따로 만들어요. 3층에도 1등 기부를 따로 만듭니다. 그러면 갑의 현재 의사는 호마다 소유권을 달리할 의사가 있죠. 그때 이것이 공동주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파트는 5층 이상이잖아요. 이게 연립이나 또는 다세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방금 잠깐 헷갈렸는데 보세요. 자, 공동주택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아파트, 그리고 연립주택, 그리고 다세대. 근데 기숙사는 여기랑 상관없으니까, 그죠? 뺍니다. 그래서 다가구 있어요, 없어요? 다가구는 없죠. 다가구는 단독이에요. 다가구가 뭐다? 단독입니다. 방금 저도 아까 말이 잘못 나왔어요. 헛갈린가 에어브릴입니다. 저도 헛갈렸잖아요. 에어브리세요. 자, 공동주택은 자 서울의 연세대학교 있죠. 그래서 아연세대 하세요. 아연세대 이 공동입니다. 다가구는 없으니까 뭐다? 단독. 그래서 가끔 헛갈리니까 아연세대 하세요. 이 양기법은 원래 2월달 하려고 그랬는데 제가 헷갈리니까 이제 민망하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아연세대 이게 공동이다. 양기법 훌륭하죠? 그래서 이 갑의 의사에 따라 이게 공동이 될 수 있고 또는 단독이 될 수 있다. 그러면 이게 공동이 된다는 말은 이제 호마다 구분 소유권이 있다는 말입니다. 근데 지금부터 중요한 게 나옵니다. 지금 잘 들어보세요. 잘 들으셔야 돼요. 꼭 그런 거 아닌데 보통 일반적으로 여기 구분 소유가 성립하려면 일반적으로 집합건축물대장에 등록하거나 또는 이 호마다 구분해서 등기했을 때 일반적으로 구분 소유를 인정합니다. 다시 잘 들어보세요. 꼭 그런 거 아닌데 일반적으로 이게 구분 소유가 성립하려면 집합건축물대장에 뭐하거나 등록하거나 또 여기처럼 호마다 구분 등기했을 때 구분 소유를 인정합니다. 근데 꼭 그런 거 아니에요. 여기 중요한 판례입니다. 보세요. 우리가 건물 지을 때 보통 건축 허가 신청하고 그 다음에 공사에 착공합니다. 그리고 허가 신청한 대로 건물이 완성이 됐어요. 그 다음에 사용승인 사용 허가 떨어지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선대장 후 등기입니다. 보통 이렇게 흘러가죠. 근데 보세요. 이 건물 허가 신청할 때 나는 앞으로 지어지는 건물을 집합 건물로 하겠다는 의사가 객관적 표시되면 이때 이미 구분 의사나 이 구분 행위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다시 허가 신청할 때 나는 앞으로 지어지는 건물을 집합 건물을 하겠다는 의사가 객관적으로 표시가 되면 그때 이미 뭐 인정한다? 구분 의사나 행위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허가 신청한 그대로 건물이 완성되잖아요. 그럼 이때 이미 구분 소유권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대장이나 등기 꼭 이런 식이나 방식 제한이 없어요. 이제 허가 신청한 그대로 건물이 완성되면 대장도 없고 등기도 없더라도 이때 이미 구분 소유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판례심이 아주 잘 나옵니다. 꼭 여기까지 올 필요는 없다. 주의하시라 했죠? 일반적으로 여기까지 왔을 때 구분 소유 인정하는데 꼭 그럴 필요 없다는 이겁니다. 그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책에서 이제 확인합니다. 책은 자 309페이지 오세요. 309페이지. 중간에 01번 전유 부분이 있습니까? 그럼 제일 밑에 파란색 1번 용어 정의 보세요. 자, 양괄호 1번 구분 소유권이라는 써 있죠? 그 밑에 동그라미 치세요. 일동의 건물 동그라미. 일동 건물 내부에 여러 개의 구조상 이용상 다시 동그라미세요. 독립한 부분 동그라미. 부분을 목적으로 하는 소유권을 말한다. 즉 일동 건물 중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을 가진 전유 부분을 목적으로 하는 소유권을 지칭한다. 예컨대 103동 777호를 한 호죠?
호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가 구분 소유권을 말합니다. 그 다음 페이지. 양가로 3번 전유 부분 나왔나요? 아파트라면 자 현관문 닫으면 다 내 거죠. 그게 전유예요. 전유. 현관문 열면 복도부터 함께 사용하죠. 그게 공용입니다. 현관문 안이 전유라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양가로 3번 구분 소유권은 목적인 건물을 말한다. 즉 구조상 및 사용상이 이용상 독립성이 있어서 구분 소유자만이 단독으로 사용하고 있는 소유물을 말한다. 양가로 4번 토지 사용권 있죠? 이건 당연히 구분 소유권을 위해서 인정한 권리죠. 자, 구분 소유자가 전유 부분을 소유하기 위해서 건물의 토지에 대해서 가지는 권리를 말합니다. 다음 파란색 2번 구분 소유의 성립이 있나요? 동그라미 1번. 자, 동그라미 크게 쳐요. 자, 크게.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과의 동그라미. 여기입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 소유자의 구분 행위까지 동그라미. 이게 필요하다. 이 두 가지가 필요하다. 그 밑에 동그라미 2번 종전에는 옛날에는 구분 소유권 성립하려면 집합건물을 완성하고 집합권 주물 대장의 등록이나 구분 소유권의 등기를 필요로 한다는 입장이었으나 그러니까 사설을 끊어요. 그러니까 옛날 판례는 그랬어요. 근데 이제 현재는 등록이나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는 입장으로 대부분 판례가 변경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대장의 등록이나 구분 등기 안 해도 이때 이미 이제 구분 소유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례가 바뀐 거예요. 이걸 설명합니다. 그래서 아주 시험에 잘 나온 판례입니다. 다음 오른쪽 페이지 오세요. 이제 02번 공용 부분 있나요? 네, 칠판을 먼저 봅니다. 자, 그럼 집합 건물이 있어요. 즉 소유권이 여러 개란 말이죠. 구분 소유권 있는 겁니다. 그럼 집합 건물은 건물 부분과 대지로 나눌 수 있어요. 그리고 건물이 다시 전유와 공용이 됩니다. 아까 전유가 뭐였죠? 아파트라면 현관문 닫으면 다 내 거죠. 공용이 뭐죠? 함께 사용하죠. 현관문 열자마자 복도부터 우리 거죠. 그게 공용입니다. 근데 공용이 다시 구조상 공용 부분과 규약상 공용 나눕니다. 구조상을 법정 또는 당연 공용분이라 하거든요. 이것은 말 그대로 구조적으로 누가 봐도 공용이에요. 구조적으로 누가 봐도 공용이다. 아까 말씀드린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는 누가 봐도 공용이죠. 한편 이건 아파트라면 아파트 주민들이 약속으로서 공용으로 만든 게 있어요. 즉 예를 들면 원래 전유가 될 수 있는데 아파트 주민들이 약속으로 공용으로 만든 겁니다. 가장 대표 예가 아파트 관리사무실 있죠. 관리사무실은 주민들이 약속으로서 공용으로 만든 거예요. 또 무슨 노인정 같은 거 노인정. 또 무슨 휴테니스 센터 있잖아요. 헬스클럽 같은 거. 그런 것은 아파트 주민들이 약속으로서 공용으로 만들었죠. 그래서 공용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그럼 자, 등기부를 봐볼까요? 등기부는 표제부, 갑구, 을구가 있죠. 자, 그럼 먼저 전유 부분은 다 있죠? 표제부, 갑구, 을구 다 있습니다. 다음, 여러분 복도 계단을 등기합니까? 복도 계단을 등기해요? 하지 않죠. 그래서 여기는 아예 등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공용이라는 취지를 등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반면 규약상 공용 부분은 표제부가 있어요. 그리고 노인정을 팔 수가 없죠. 그러죠? 관리사무소 팔 수가 없죠. 그리고 그러니까 갑구가 없어요. 저당권 설정할 수 없죠. 대신 표제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규약상 공용 부분은 이게 공용이라는 취지를 이제 등기하는 겁니다. 근데 구조상 공용 부분은 할 필요가 없죠.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건물을 전유와 공용 나눌 수 있어요. 자, 그럼 보세요. 자, 그럼 대지는 전유일까요? 공용일까요? 대지는 전유예요? 공용이에요? 지금 공용이라 방금 하셨죠? 대지는 그냥 대지입니다. 이 건물만 전유 공용이 있어요. 대지는 그냥 대지예요. 아까 대지 사용권. 그래서 이렇게 구성됩니다. 책으로 확인합니다. 자, 311페이지 제일 밑으로 내려오세요.
제일 밑에 1번 개념이 있습니까? 그건 구분 소유자의 공용의 제공 동그라미 공용의 제공된 부분을 말합니다. 2번 종류가 있고 양괄호 1번 구조상 공용 부분 가로 열고 등기를 유하지 않는다. 공용이란 취지 등기할 필요 없어요. 그 밑에 얘가 있죠? 계단이라든가 엘리베이터, 외벽 등을 말합니다. 누가 봐도 공용이죠? 그 다음 페이지 양괄호 2번 교약상 공용 부분 가로 열고 등기를 유한다. 그러니까 공용이라는 취지를 등기하는 겁니다. 얘가 써있죠. 밑에 줄 관리사무소나 노인장 헬스장처럼 입주민들이 즉 구분 소유자들이 규약으로 공용에 사용하도록 정한 것을 말합니다. 그럼 3번 공용 부분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자, 지분 비율이 아니라 다음 용도대로 동그라미 용도대로 사용한다. 그러니까 민법 공유는 지분 비율에 따라 사용하거든요. 근데 여기는 지분 비율이 아니에요. 용도에 따라 자유롭게. 그러니까 헬스클럽은 운동을 많이 하고 싶으면 많이 사용하면 돼요. 운동하기 싫으면 사용하지 않죠. 그리고 노인정도 노인이 있어야 사용하는 거죠. 없으면 사용하는 거 아니죠. 이처럼 용도에 따라 사용한다. 일단 여기까지 보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뭐 굳이 지금 볼 필요 없어요. 그래서 이 정도 공부하시면 2차 과목 공부할 때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집합건물로 여기까지 마칩니다. 그 다음 이제 315페이지로 오세요. 315페이지. 이제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있죠. 자, 이제 새로운 법이 나옵니다.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있어요. 여기도 보통 한 문제 나옵니다. 근데 여기는 내용이 좀 어렵거든요. 그렇지만 시험에 나올 게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시험은 대부분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럼 자, 이 법이 왜 필요한가 일단 보겠습니다. 자, 을에게 X부동산이 시가 7억짜리가 있어요. 근데 갑이 을에게 3억을 빌려줍니다. 근데 보세요. 갑이 사채업자예요. 사채업자가 을에게 3억을 빌려줘요. 그러면서 야, 을, 너 돈 못 갚으면 어떻게 할 거야? 너 돈 못 갚으면 이 부동산 7억짜리 부동산으로 대신 갚으랍니다. 그러게 대물로 이제 예약을 해요. 그러니까 3억 돈 대신 물건 7억짜리 부동산 물건으로 대신 갚기로 약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채업자는 저 부동산에 저당권 설정 안 합니다. 저당권 귀찮아요. 법에 가기 싫어요. 그냥 돈 못 갚으면 7억짜리로 대신 갚기로 예약을 해요. 그리고 이제 채권자 앞으로 가등기나 또는 어떤 사람은 아예 내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딱 해놔요. 아주 무식하죠? 그랬을 때 이 가등기는 청구권 보전이 아닙니다. 3억이라는 채권을 담보할 목적이죠. 이것을 가등기 담보랍니다. 이 말 똑같이 보세요. 거꾸로 담보 가등기 똑같습니다. 담보가 앞에 있든 뒤에 있든 아무튼 이게 붙어 있으면 이것을 가등기 담보랍니다. 한편 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했다면 갑에게 소유권을 양도했지만 실질 목적은 3억 채권 담보할 목적이죠. 그래서 이것을 양도담보라고 부릅니다. 근데 보세요. 그럼 일단 담보란 말이 있죠. 그럼 법적 성질은 전형담보물권인 저당권하고 똑같다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담보가 있으면 저당권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중개사법에서도 중개사법 저당권 중개할 수 있죠. 그러니까 가등기 담보 중개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 담보가 있으면 저당권하고 똑같다. 그러니까 얘들도 저당권처럼 경매 신청권이 있어요. 얘들도 경매에서 우선 면제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당권처럼 뭐 부정성, 수반성, 물상대성 다 있어요. 법적 성질이 저당권하고 똑같다 생각하세요. 자, 그럼 보세요. 이제 을이 돈을 갚으면 다행이지만 실제는 돈을 많이 못 갚죠. 그래서 을이 갑에게 돈을 못 갚습니다. 그럼 갑은 바라고 있었죠? 갑은 돈을 못 갚아야 3억 빌려주고 7억짜리를 딱 먹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옛날 사채업자들이 3억을 빌려주고 저당권 안 합니다. 대물을 이제 예약을 하고 돈 못 갚기를 기도를 해요. 못 갚잖아요? 그러면 7억짜리 대신 갚기로 했죠. 그래서 갑이 7억짜리 딱 먹어버립니다. 그럼 을은 얼마 손해보죠?
대략 4억을 손해보죠. 이렇게 엄청난 피해를 봤어요. 그래서 이 가등기 담보법에서는 이 채무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자, 갑은 X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그렇지만 반드시 이 차익을 청산해야 돼요. 차익을 돌려줘야만 소유권 취득합니다. 그래서 그걸 청산한다 그래요. 그리고 이런 방식을 귀속청산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약속대로 돈을 못 갚으면 이 부동산 소유권을 채권자에게 소유권을 귀속시켜요. 대신 이 차익을 어떻게 하라? 청산하라, 돌려주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가등기 담보법은 이 귀속청산 절차를 정한 겁니다. 누구를 보호하기 위해서? 채무자. 그래서 이제 귀속청산을 공부할 겁니다. 이 단어 꼭 오늘 꼭 기억하세요. 한 20분이라도 20분. 뭘 공부한다? 귀속청산. 귀속청산이 뭐라고요? 돈 못 갚으면 채무자 부동산을 채권자에게 소유권을 귀속시키고 차익을 돌려주라, 청산하라. 이게 귀속청산입니다. 가등기 담보법은 이걸 규율한 거예요. 그럼 자, 항상 특별법은 적용 요건이 중요합니다. 그럼 이 가등기 담보법은 첫째, 오직 소비대차 채권에만 적용돼요. 두 번째, 이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원리금보다 목적물 가액이 더 초과해야만 채무자를 보호하겠죠? 그러겠죠? 이게 2억이라면 뭐 2억짜리 먹든 말든 채무자가 피해 없죠. 그래서 비싼 걸 먹으니까 채무자를 보호하겠죠? 그래서 원리금보다 이 목적물 가액이 시가가 더 초과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 대물을 이제 예약을 해야 돼요. 네 번째, 채권자에게 등기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를 갖췄을 때 한해서 가등기 담보법이 적용됩니다. 적용법이 뭐셨죠? 자, 책에서 확인합니다. 이제 이 법을 줄여서 가등기 담보법이랍니다. 자, 315페이지 01번 서론 있나요? 밑에 파란색 1번 의의 보세요. 양괄호 1번 입법 목적은 왼쪽에 세 줄 체크하고 다 읽어보세요. 방금 설명드렸어요. 밑으로 쭉 내려오면 파란색 2번 종류가 있습니까? 양괄호 1번 가등기 담보 있어요. 거기도 밑에 여러 개 두 줄 체크. 아까 설명드렸죠? 다음 페이지. 양괄호 2번 양도담보 있습니까? 거기도 여러 개 두 줄 체크. 다 말씀드렸고 법적 성질은 저당하고 똑같다 그랬어요. 그 다음 02번 적용 요건이 있습니까? 자, 밑에 보세요. 이제 소비대차로 인한 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담보물의 가등기나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로한 경우에만 본법에 적용된다. 파란색 1번 담보물 시가가 그 다음 차용액과 이자 합산액을 부등호가 초과한단 말이에요. 부등호. 그럼 동그란 1번 대물 변제 예약 당시에 자 가로칩니다. 담보물 가액 가로 여기서 7억이 다시 두 번째 가로 차용액 및 이자 합산액 가로 합산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하나여 적용된다. 자, 파란색 2번으로 오세요. 제목에 소비대차 동그라미. 반드시 소비대차에 생긴 채권이어야 돼요. 즉 대여한 돈, 빌린 돈이에요. 빌린 돈. 그래서 밑에 동그라미 1번 있나요? 동그라미 1번 여러 개 세 줄 체크. 칠판은 거 거의 똑같이 있습니다. 그 다음 동그라미 3번에서 자 매매대금 동그라미. 그럼 매매대금은 소비대차 대여금이 아니죠. 그러면 매매대금을 목적으로 가등기 하면 이 법 적용 안 됩니다. 이 법은 오직 무슨 채권? 대여금 채권 또는 소비대차에만 적용돼요. 그래서 자 동그라미 3번 매매대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경로된 양도담보에는 가등기 담보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음 3번 파란색 3번 제목에 동그라미 쳐보세요. 등기 등록 동그라미. 여러 개 등기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럼 동그라미 1번 담보물에 대해서 채권자 앞으로 등기 등록을 해야 하고 이때의 등기는 가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를 불문합니다. 용어는 좀 달랐죠? 가등기 하면 가등기 담보, 소유권 등기하면 양도담보랍니다. 근데 성질은 두 개 똑같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그냥 가등기 담보권이라고 합니다.
통상 이 두 가지를 뭐라 한다? 가등기 담보권 그러면 이 두 가지를 말합니다. 그럼 이제 오른쪽 페이지 이제 03번 가등기 담보권자 실행 동그라미 우리가 저당권을 실행한다가 경매한다는 거죠. 여기서 가등기 담보 실행이란 채무자가 돈을 안 갚았단 말이에요. 안 갚았을 때 이 가등기 담보권자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게 실행입니다. 자 그럼 보세요. 여기 우리는 아까 뭘 공부한다? 귀속청산. 다시 우리는 뭘 공부해요? 귀속청산. 미리 강조해놨어요. 자, 가등기 담보권 실행이란 채무자가 돈을 안 갚았어요. 그러면 이 공적 실행과 사적 실행이 있는데 공적 실행은 경매입니다. 경매. 아까 이건 저당권하고 똑같으니까 경매 신청권이 있다 그랬어요. 근데 사적 실행인데 사적 실행은 처분청산과 귀속청산이 있는데 처분청산은 우리 법에서 허용하지 않습니다. 우리 법에서는 귀속청산만 허용합니다. 그럼 여기서 경매를 시험에 내지 않습니다. 경매에 가는 건 내봤자 한 지문이나 내요. 여기서는 당연히 그래서 귀속청산은 이걸 내는 겁니다. 제가 처음 이걸 강조해놨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귀속청산 절차를 공부합니다. 자, 쳐보세요. 우리에게 7억짜리 X부동산이 있는데 이 부동산에 먼저 1순위 저당권자가 있어요. 채권액이 2억이고 두 번째로 갑이 아까 보신 가등기 담보나 아니면 소유권 이전받아서 양도담보를 취득했어요. 그리고 갑의 채권은 3억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저당권자 B 채권은 2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X부동산에서 A가 1순위 권리자, 갑이 2순위죠. 그 다음 후순위 B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가 갑이에요. 우리는 이 가등기 담보를 실행하는 거죠. 그래서 자, 우리 갑에게 돈을 갚지 않습니다. 그럼 갑은 아까 경매도 할 수 있고 귀속청산할 수 있다 그랬죠. 근데 아까 처분청산 안 된다 그랬어요. 처분청산이라 갑이 이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팝니다. 그럼 법률관계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처분청산은 애초에 허용하지 않습니다. 우리 가담법은 귀속청산만 허용해요. 그래서 지금부터 귀속청산 절차를 보는 겁니다. 자, 그럼 채무자 을이 변제기에 돈을 못 갚습니다. 그럼 채권자는 이제 귀속청산하는 거죠. 그 절차를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채권자는 돈 갚어라고 실행통지를 해야 돼요. 돈을 갚으면 너 부동산 소유권 뺏어온다고 실행통지합니다. 이때 무엇을 통지하는가? 자, 이 X부동산 평가액 있죠. 7억이라면 7억에서 지금 갑이 주어져? 갑이 주어니까 갑의 채권을 피담보 채권을 해요. 그래서 그 피담보 채권을 빼는 겁니다. 근데 보세요. 주의할 게. 근데 보세요. 가등기 담보권자보다 선순위 권리자가 있죠. 그럼 그것도 함께 빼줘요. 이렇게. 함께 다 빼주는 겁니다. 그럼 남은 게 청산금입니다. 청산금. 근데 이 선순위 채권을 왜 뺄까요? 자, 봐보세요. 자, 갑보다 A가 선순위죠. 그러면 이 부동산이 경매가 나오든 뭘 하든 간에 갑보다는 무조건 A가 돈을 먼저 받아야 됩니다. 그러죠? 그럼 지금 갑은 이 소유권을 지금 취득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저당권을 안고 취득하는 겁니다. 그래서 갑이 나에게 소유권을 기속시키면 저당권이 있는 걸 취득하게 돼요. 그럼 나중에 갑이 2억을 갚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2억도 함께 빼줍니다. 싸잡아 빼주면 나머지 청산금입니다. 그러면 뭐 객관적 청산금 한 2억쯤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 누구에게 통지하는가? 채무자 등과 지금 갑보다 후순위 권리자 있잖아요. 그자에게 함께 통지해 줍니다. 그럼 통지했죠? 그리고 2개월 시간을 보장해줘요. 그래서 이걸 청산기간 하는데 채무자에게 다시 2개월 돈 갚을 기회를 줍니다. 그럼 채무자 을은 이때 돈 갚으면 이거 말소하면 소유권 안 뺏기죠? 근데 돈을 못 갚았네요. 그러면 이제 채권자 갑은 이제 청산금을 지급합니다.
청산금. 잠깐 봐보세요. 갑이 만약에 이미 소유권 등기한 양도담보권자라면 청산금 지급하자마자 곧바로 소유권 취득합니다. 근데 만약에 갑이 이전 등기가 아니라 가등기한 가등기 담보권자라면 갑은 본등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갑이 청산금 지급하죠. 그럼 채무자 을은 본등기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부동산도 다 넘겨줘요. 다시 갑이 가등기일 때 갑은 청산금 지급하죠. 그럼 을은 뭐 해준다? 본등기 해줘야겠죠. 그럼 목적을 인도합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가 동시행이에요. 동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절차를 정한 게 귀속청산으로 여기서 보통 한 문제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럼 책을 확인합니다. 자, 이제 317페이지죠. 법조문 보지 않고 법조문 밑에 파란색 1번 담보권자 선택권 보세요. 동그라미 1번 가등기 담보권자는 담보권 실행 가로열고 귀속청산이나 경매 청구 중 선택할 수 있다. 아까 처분 청산은 못한다 그랬죠? 그럼 동그라미 기억 권리 취득에 의한 실행 가로열고 귀속청산입니다. 계속 밑줄 가등기 담보권자가 청산금을 돌려주고 담보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니은 경매 실행 보세요. 경매 실행에서 그 배당금으로서 피담은 채권에 만족을 얻는다. 즉 우선면 잡았단 말이죠. 근데 시험은 기억 귀속청산이 나옵니다. 그게 이 파란색 2번이에요. 자, 2번 담보권 실행 통지와 청산 기간 이제 여기 절차입니다. 여기 절차. 동그라미 1번 변제기 후 청산금 평가액을 채무자 등에게 통지하고 통지가 도달한 날로부터 2개월이 경과해야 된다. 즉 2개월간 돈 갚을 기회를 주는 거죠. 그런데도 못 갚으면 이제 소유권 취득하는 거면 청산금 지급하고. 다음 페이지 3번 청산금 지급과 소유권 취득 보세요. 동그라미 1번 통지 당시 목적 부동산 가액에서 그 다음 선순위 채권을 포함시켜 채권액을 공제한 금액을 청산금이라고 한다. 보세요. 여기 선순위 채권을 같이 포함시켜서 공제한단 말이에요. 다시 갑채권과 여기에 선순위 채권액을 여기 포함시켜요. 그럼 포함시키면 5억이죠? 그걸 공제한 금액 2억이 청산금이란 말이에요. 포함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 동그라미 2번 채권자가 이미 소유권 이전 등이 마친 경우 가로열고 양도담보 경우 청산기간이 지난 후 청산금을 채무자에게 지급한 때 소유권 곧바로 취득합니다. 그러니까 양도담보라면 이미 소유권 등기했죠? 그럼 청산금 지급하고 곧바로 소유권 취득한다. 이제 3번 채권자가 담보가등기를 마친 경우 청산기간이 지나야 가등기에 따른 본등기 청구할 수 있다. 여기서 이제 갑이 그냥 가등기에 따면 청산금 지급하고 본등기 이제 하란 말이죠. 그리고 이거 두 개가 동시행이라고 나중에 기본서로 공부합니다. 거기 동그라미 4번 있네요. 자, 4번 청산금 지급 후 가로 쳐보세요. 다시 가로 청산금 지급 후 가로. 두 번째 가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 의무 및 인도 의무 가로. 여기 이건 서로 동시행하기 따르겠죠. 그러니까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본서에서 이제 나중에 한 3가지 더 추가하면 돼요. 그러면 이 절차의 사문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건 좀 어렵지만 비교적 양이 적으니까 나중에 반드시 다 맞출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부동산 실매분 남았거든요. 여기 10분 쉬고 이어서 하겠습니다.